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오늘 방송은 좀 약간 색다른 소재로 한번 가십성으로 음, 임대차 거래량 이게 서울시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일단 임대차 거래량 과거까지는 짝수년, 홀수년 네, 순환 구조가 아주 명백하게 이루어졌는데요. 딱 보시면 나와요. 너무 똑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2015년 말부터 이런 짝수년, 홀수년의 개념이 거의 무너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왜 무너졌을까요? 무너진 이유는 뭐 사실은 명백하죠. 그만큼 실수요자가 시장을 가세하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그러면은 차트를 보면서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서울시에서 발생된 임대차 거래량 총계를 면적별로 싹 다 정리해서 풀어낸 차트입니다. 2011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17년 12월까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간의 임대차 거래량을 갖다 정리한 자료고요. 이 자료의 기반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은 면적대가 여기 84스퀘어미터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포이 방송 계속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84스퀘어미터는 30평형대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84스퀘어미터의 거래량이 가장 많게 나타나고요. 임대차 거래량이에요. 전월세 합쳐서.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게 59스퀘어미터. 59스퀘어미터 임대차 거래량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게 59스퀘어미터 미만. 그러니까 20평형대 미만 이하. 뭐 10평에서 20평대 21평, 22평 등 20평대 초반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가 임대차 거래량이 가장 많은데 뭐 대표적인 걸 보면은 바로 아무래도 84스퀘어미터 서울에는 30평대 아파트가 가장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84스퀘어미터 아파트의 거래량 움직임을 보면요. 야, 2년 주기론이 딱딱 맞아 떨어져 가요. 자, 보세요. 짝수년인 2012년 1월 보시면은 1월달, 2월달에 꼭지를 찍어요. 맞죠? 마우스 따라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2014년 1월 보면 역시나 1월, 2월달이 꼭지점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홀수년을 볼까요? 홀수년을 보면은 2013년 1월 M자형을 그리는 게 나타나죠? M자형을 그립니다. 이전에도 M자형이 살짝 나타나긴 하는데 V자를 그리면서 M자형이 나타난다. 모양새를 보시면 나타납니다. 자, 이게 바로 2년 후인 2014년 15년 전후로 해서 동일하게 나타나죠. 이런 동일 패턴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투자의 재미를 갖다 볼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이미 2, 3년 전부터 알고 계신 분들도 있었고요. 저도 사실은 이런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이런 투자 패턴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한 게 바로 2015년 말부터 2016년입니다. 자, 보시면은 2년 주기론에 따라서 2014년 1월에 이런 그 봉우리 같은 모양이 2016년도에도 나타나야 되는데 어라? 움푹 패였어요. 그렇죠? 움푹 패였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이 매수에 가세했다, 가담했다. 임차인들이 집을 사기 시작했다 라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 자, 2016년 하반기에서 2017년 상반기 기존에 그리던 V자를 그리고 M자를 그리던 이 공식이 M자는 그려지는데 완전히 무너졌어요. V자를 그리고 M자를 그려야 되는데 어라? M자는 그렸는데 이게 좀 이상하죠? 실질적으로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임차인들이 매수세로 전환했다. 따라서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는 실수요자들이
주택시장의 가세한 한 해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승이 왜 나타나느냐, 매물이 없다 왜 나타나느냐, 이미 팔만한 사람들은 팔았고 실수요자에 의해서 시장이 구성되다 보니까 주택의 상승 여력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실수요자들이 시장이 가세하면 할수록 오히려 주택가격은 상승할 여지가 더 높아져요. 왜? 매물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해를 하고 난다면, 지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꾼이 가세해서 주택가격이 올랐다라는 것은 명백히 허위, 거짓말인 게 나타나죠. 국회의원은 거짓말들 많이 했는데 행정가가 거짓말을 갖다가 하는 사례는 제가 많이 보질 못해가지고 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걸 알고 하시는 소린가 모르고 하시는 소린가, 어쨌든 재밌죠. 자, 일단 이런 사례를 통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은 실수요자가 가세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상승한 원인도, 실수요자는 보통 주택을 사고 나서 한 7년에서 12년을 보유한다고 제가 기존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투자자는 2년에서 4년 단위로 매도하죠. 시장의 매물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실수요자분들 집 산 거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괜히 억울한 투기꾼들을 갖다 끌어들인 거죠. 투기꾼들의 욕심에 의해서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이거 실제 서울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보시면은 6년간의 7년간의 자료 다 다운받으셔서 확인해 보시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해 드리자면은 2017년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거래량은 아직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취합이 다 완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는 지금 일단 참고만 하시고요. 이런 실제 임대차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든 게 아닙니다. 매매 거래량은 실제로 한 60일 이내로 모두 정리가 돼요. 근데 임대차 거래량은 이것보다 좀 더 느리게 취합이 되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 그 정도 좀 늦게 취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안하고 봐주셔야 됩니다. 어쨌건 명백한 것은 실제 현재 주택시장에 투자자가 아닌 실수요자, 내가 주택을 사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러면 이런 단지들, 대표적인 단지 두 군데만 제가 한번 찝어봤습니다. 투자자가 아닌 실수요자가 가세해서 시장이 변화된 곳, 한번 사례를 갖다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지라고 하면은 잠실 주공 4총사를 갖다가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잠실 엘스를 갖다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잠실 엘스의 임대차 거래량 어떻게 나타날까요? 7년간 임대차 거래량을 갖다 총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제가 지금 연산을 걸어서 가져오는 거다 보니까 시간은 좀 걸립니다. 자, 보시면요. 재밌죠? 잠실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2년 주기론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2년 주기론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나라 임대차 거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2년으로 임대차 기간이 보호되어 있다 보니까 2년 단위로 주택시장은 비슷한 패턴을 나타낸다. 그리고 특히 이것이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에서는 거의 2년 주기로는 나타납니다. 자, 임대차 시장이 딱 2년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U자형 곡선을 지속적으로 그려나가죠.
근데 다만 재밌는 점은 지금 잠실 엘스 같은 경우도 야 임대차 거래량이 눈으로도 감소되는 게 보이시죠? 원래 잠실은 주택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었는데 잠실의 가장 취약점이 무엇이었냐? 투자자가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잠실 사시는 분들도 불만이 엄마들끼리 친해지면 이사간다. 친해지면 이사간다. 그게 잠실 사는 엄마들의 불만들 중에 하나였는데 잠실이 실질적으로 임대차 거래 물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이걸 갖다 보여드릴 수 있는 차트가 이걸로 보시면 힘들고, 이거는 면적별로 그 임대차 거래량을 나눠 놓는 건데요. 잠실은 보면 84스퀘어미터 30평형대가 임대차 거래량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 59스퀘어미터 20평형대 거래량이 그 다음으로 많고, 그 다음 임대차 거래량이 가장 적은 게 100에서 134스퀘어미터 30평형대 후반에서 40평형대 초반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거래량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이걸 갖다 다 합쳐서 연도별로 뽑아봤더니, 자, 2년 주기론에 의거해서 임차인은 2년간 거주를 갖다가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년 단위로 임대차 거래량이 회전한다라고 가정하고 2011년과 2012년의 임대차 거래량을 다 합쳐보면은 지금 797세대, 1286세대 두 개 합치면 얼마죠? 2083세대네요. 2083세대가 임대차 거래량이 발생됐어요. 2083세대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다만 잠실 엘스가 5600세대, 5800세대 뭐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임대차 거래량이 전체 물량 중에서 약 40% 정도는 차지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갖다가 나타내는데, 사실 임대차 거래량은 월세의 경우는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의 수치는 아니고 이게 100%다 라고 얘기하기 또 어려워요. 또 전세기간 연장하면서 그냥 신고 안 하고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라고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임대차 거래량이 쭉 감소했어요.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죠. 실수요로 그만큼 전환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수요로 전환되면 어떻게 된다? 매물이 줄어들죠. 왜? 투자자는 2년에서 4년 단위로밖에 투자를 안 하지만 실수요자는 7년에서 12년을 거주합니다. 그 이상 거주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것보다 짧게 거주할 수도 있고요. 평균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물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잠실 엘스가 2017년에는 보다 상승 동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투자자가 아닌 계속 실수요자로만 구성되게 되면은 점점 더 상승 여력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낮다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단지 한 가지 잠실 엘스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어딜 다뤄볼 수가 있을까요? 또 대표적인 단지가 DMC 레미안. 또 약간 이번엔 금방 됐네요. DMC 레미안도 딱 2년 주기론이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뭔 일인가요? 2016년 하반기에 뭔 일이 있었나요 도대체? 임대차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감소했죠. 이거는 거의 이 정도 감소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자, 합쳐보면요, 2012년에서 2013년 임대차 거래량 두 개 합쳐보면은 837세대가 나오는데, 지금 2017년은 무시해야 되니까 2017년 빼고요. 왜냐면 2017년 아직 임대차 거래량이 다 취업 안 됐습니다. 더 올라갈 여지가 높아요. 지금 2015년과 16년 취업해 보면은 544세대. 얼마나 줄은 건가요, 이거? 그럼 거의 임대차 거래 물량이 한 40% 정도 수준이 실수요로 전환됐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보이시죠?
2012년 625세대, 2013년 212세대. 그런데 이게 2016년에는 와, 이렇게 줄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DMC 상암동 DMC 레미안 2편한 세상일 거예요. 공식 명칭은 DMC 레미안 2편한 세상.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죠. 아, 갑자기 자신감이 없어져서. 자, 상암동. 아, 방금 아까 첫 번째 설명드린 거 잠실 엘스 잠실 세내역. 여기가 과거에는 이름이 신천역이었는데 이름이 잠실 세내역으로 바뀐 지 좀 몇 년 됐죠. 잠실 엘스 종합운동장과 잠실 세내역 사이에 있고요. 단지 내 초중고가 다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린 곳이 바로 이쪽 잠실 S를 보여드렸고요. 다음으로 레미안 DMC 레미안, 여기가 1, 2, 3, 4단지까지 있죠. DMC 레미안이 총 3293세대가 있습니다. 여기가 상암동 DMC 레미안. 규모 면에서 지금 큰 단지 위주로 살펴봤고요. 지금 여기가 실제 투자자가 아닌 실수요자로 전환되면서 매물이 줄어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한 대표적인 단지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실수요자가 시장에 가세하면서 상승한 대표적인 단지들 찍어봤고요. 근데 사실 너무 제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을 몰아붙이긴 했는데, 대세는 사실상 맞아요. 실수요자가 시장에 가세하면서 매물이 줄어들고 주택가격이 상승한 게 맞습니다. 이건 뭐 통계적인 팩트예요. 하지만 실제 투자자가 가세해서 상승한 단지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을 잡아내자면은 목동 신시가지, 우리가 목동 아파트라고 하죠. 정식 명칭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입니다. 여기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죠. 대표적인 단지예요. 목동 신시가지. 여기는 실제 보시면은 임대차 거래량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임대차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건 뭐다? 실수요자가 빠지고 투자자들이 들어갔다 라는 쪽으로 귀결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이 아파트 시장이라는 건요, 한정된 재화예요. 한정된 재화에서 임대차 거래량만 봐도 이게 투자자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실수요자가 늘어난 건지 알 수가 있죠.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실질적으로 지금 임대차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육안상으로도 확연히 나타나죠. 지금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임대차 거래량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60에서 83스퀘어미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20평형대 후반에서 30평형대 초반의 임대차 거래 물량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뒤따르는 게 59스퀘어미터 미만, 20평형대 초반에서 10평형대 후반, 아니 그냥 20평형대 초반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가 그 다음으로 임대차 거래 물량이 많네요. 소형 평형 위주로 임대차 거래 물량이 많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많이 물량이 상승해 갔습니다. 특히 많이 상승한 게 2015년 그리고 2016년 많이 상승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85에서 101스퀘어미터, 30평형대 후반에서 40평형대 초반, 이들 물량이 임대차 거래량이 높게 나타나고요. 그 뒤로 40평형대, 50평형대 순서를 잇네요. 자, 얘네들이 임대차 거래량 실제 얼마 많이 늘어났는지 보시면은 2017년은 아직 다 취합된 거 아니고요. 특히 2015년도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보시면은 이거 임대차 거래 물량이 너무 많은데요. 물론 세대수가 14단지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많지만 6,600, 6,700
6,714세대, 6,714세대, 2년간 6,714세대가 임대 거래가 됐는데요. 지금 너무 많이 늘었어요. 8,000세대 넘어갔네요. 더 이상 산수는 귀찮아서 생략합니다. 약 1,300세대가 넘게 투자자가 개입이 됐다. 2년 사이에. 2년이 아니네. 2년, 4년, 6년. 6년 사이에 투자자들이 1,000세대 이상 개입됐다.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투자자가 많이 개입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데요. 실수요자가 개입을 안 한 걸지도 모르죠. 가격 대비해서 좀 아파트가 계속 낡아지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떠나고 임차인으로 점점 더 구성되는 곳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은 왜 개입하느냐? 재건축 이슈를 두고 볼 수 있겠죠. 향후 재건축 호재가 발생될 때마다 주택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높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목동 신시가지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자, 목동 신시가지 이쪽은 투자자가 유입된 단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아예 지역을 다 묶어 가지고 거기가 분당, 성남 분당구, 성남 분당구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렇게 영역을 잡아서 제가 입력을 시키면은 이 영역에 맞는 아파트 단지들이 전부 나타납니다. 분당구 같은 경우는 역시 임대차 거래 물량이 없었어요. 2011년 12년에는 임대차 거래 물량이 별로 없었는데 실수요자 위주의 아주 탄탄한 시장이었는데 이게 임대차 거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이 정도면은 한번 보실까요? 차트상으로도 압박이 지금 실질적으로 2만 세대가 넘지 않았어요. 좀 더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2011, 12년도에는 2만 세대가 넘지 않았어요. 임대차 거래량이. 그런데 2015년과 16년도엔 3만 세대가 넘어가요. 3만 1000세대도 넘어가네요. 실질적으로 1만 세대 이상의 투자자가 개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투자자가 몰려서 상승한 단지는 목동 신시가지 하고 분당, 대표적으로 분당, 그러니까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들이 투자자들이 몰려서 상승한 대표적인 곳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서울시의 전체적인 흐름과는 역행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상승 원인은 투자자들이 개입해서 높은 상승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동일한 상승인데도 성격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이런 경우 분당과 목동 이런 경우는 향후에도 투자자가 계속 몰려준다면 상승의 여지가 있지만 투자자가 몰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이쪽은 장기 보유, 그러니까 애초에 왜 투자를 하셨는지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투자하셨죠? 재건축 이슈 때문에 투자하셨죠? 그러면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장기 보유를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정부가 시장 흔들잖아요. 정부가 시장 흔들면은 실수요자는 안 나가 떨어져요. 왜? 내가 이 집 팔고 어디 나 앉을 수는 없잖아요. 실수요자는 잘 안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정부가 시장을 흔들 때 제일 많이 털려서 떨어져 나가는 세력이 투자자예요.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막 흔들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목동이나 분당에도 실수요자가 가세해 준다면은 뭐 그림은 다시 좋아질 수는 있겠는데, 그거는 한번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이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한 대표적인 곳들 대략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리고 여기가 왜 상승했는지, 실수요자가 가세해서 상승했는지 아니면 투자자가 가세해서 상승했는지, 재밌는 대목이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집값이 왜 오르는데 왜 오르는지도 모르고 가세하기보다는 이 성격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실수요건 투자자건 시장에 가세를 한다면은 훨씬 더 안정적인 주택 매수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도 유익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거는 문득 제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던 걸 갖다가 차트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의 주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마련해본 기획이고요.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시길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갖다가 김현미 장관님이 좀 보셔야 되는데, 좀 주택시장을 이번은 공부를 하시고 주택시장 정책을 내셔야 되는데 공부가 너무 부족하신 상태에서 자꾸 하시다 보니까 전문가분들은 다 웃고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면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부동산 시장, 지금 나는 아직 주택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요, 지금 물량은 계속 감소될 수밖에 없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실수요자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서, 더구나 정부 정책이 그렇죠.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참여하기 용이하고 투자자들은 시장 참여를 갖다 되게 막고 있는 추세예요. 이런 추세에서 계속 매매 거래가 정상적으로 발생된다면 향후 주택가격 상승 여력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이 부분 내가 주택이 없더라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실 대목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들어가신다면은 정부가 계속 흔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개입되는 것보다는 실수요자가 많은 단지 그쪽이 좀 더 어떨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늘 앞으로는 여러분께 좋은 방송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